오늘은 영국 대상관계 이론 로널드 페어베엄과 도널드 위니카 편을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 교재에 처음 두 사람의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사르트르 얘기가 인용돼 있어요. 첫 번째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우리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거부함으로써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로서의 견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데거와의 영향을 받아서 사르트르는 자기 나름대로 불란서의 실존주의 철학을 소개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사르트르 얘기가 하이데거 얘기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비본래적 자기와 본래적 자기에 대한 개념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거부함으로써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사회 관습에 따라서 사회의 제도에 따라서 환경이 부여하고 있는 어떤 질서에 따라서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이걸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결정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어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삶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이런 실존적인 삶을 가질 때 여기서 사르트르가 얘기한 대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번 이런 실존적인 결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비본래적인 삶이라는 게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생각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 삶은 우리의 에브리데이 오디너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어떤 노하우를 이미 체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거나 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갈지 이걸 결정하는 것부터 차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하는 것 어떤 면에서 큰 내 방향은 어디라는 정도까지는 내 의식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따라서 오늘 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가는 거 아닌데 내가 차에 타는 순간 나는 어디엔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 가는지가 내 몸에 이거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 속에 자동차를 어느 시점에서 스탑하고 어떨 때 발진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회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이미 나한테 습돼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다 터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부분 산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실존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세상이 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내 삶을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주위에서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내 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런 의식도 없는데 뭔가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뭔가 삶에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은 20대에 체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대, 50대,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커리어를 통해서 충분하게 살고 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금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살 때 자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대 자체도 과거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기대했던 거가 이미 은퇴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지는 이미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지는 이미지 자기 표상이라고 할까요? 자기 표상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감당하기에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일상 삶으로부터 철수하고 혼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누구인 것인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의식이 없이 살면서 정신분석가들이 위니카시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트루 셀프라고 할까요? 트루 셀프의 개념. 캐런 하나이나 위니카시나 혹은 코웃이 얘기하는 트루 셀프라는 개념 꼭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닐 거예요.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정신분석 학자마다 다른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모습의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자기만의 고유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실존을 결정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자기로서 사는 게 아니고 남으로서 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르트르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르트르 얘기는 하이데거 얘기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분석가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분석 쪽에서는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까 하이데거의 얘기는 이게 본래적인 자기라는 비본래적인 자기와 본래적인 자기를 이런 개념으로 서로 나누고 있는데 서로 똑같은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사회 규범에 맞추어서 형성된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표상 그것을 자기라고 알고 살아가거나 어쩌면 자기의 커리어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진 좌합 어떤 자기의 직업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가 선생님이나 교수나 의사하거나 이러한 어떤 융식으로 얘기하면 페르소나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건 자기의 트루 셀프의 한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트루 셀프나 혹은 본래적인 자기와 비본래적인 자기 혹은 이걸 표현하는 사람들에서 페르소나라고 얘기도 하고 또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트루 셀프가 아닌 어떤 이런 셀프를 폴스 셀프라는 개념으로 또 정신분석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이게 위니카스 얘기인데 트루 셀프, 폴스 셀프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정신분석가는 아니면 실존주의 철학자나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기본이 학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학문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학문의 연구자가 우선 이해돼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대상하고 관계에서
그 대상을 연구하게 되겠죠. 그 대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또 대상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이게 어떤가에 따라서 그분이 그 연구자가 얻어내는 연구 결과물들이 연구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학문이 어떤 전제론을 근거로 학문이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문의 내용도 달라지고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논쟁들은 계속 되는 거죠. 그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연구하는 방향, 그 연구에서 오는 결과물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이 치료로 작용할 때는 치료 기법들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 전에도 계속 같이 있던 이제 그런 의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펄스 셀프와 그다음에 이제 비본래적인 자기와 죄송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비본래적인 자기와 펄스 셀프와 또 어떤 자기만의 그 편리한 살아가는 방식 혹은 이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그럭저럭 혹은 걔도 뭐 내 삶에선 최선을 다 한 것도 같아 라는 정도의 어떤 중간 정도의 행복감을 지닌 그런 삶에서 어느 날부터 그런 어떤 나의 참자기는 무엇일까? 나의 본래의 나의 모습, 나는 누구인가? 어떤 그 사람의 그 기본 형성, 언어적인 형성부터 사회적인 형성까지 가만히 보면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나 아닌 그 부모님이라든가 사회에서 어떤 것을 우상시하고 어떤 것을 멋있는 것, 부러운 것, 좋은 것이라는 이런 개념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이제 어떤 성공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이루거나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나름 만족과 쾌감과 즐거움과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비본래적인 삶으로 느끼려면 아마 중간에 굉장한 어떤 후회와 어떤 실망과 어떤 굉장한 갈등 상황을 맞닥뜨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심각한 박탈감이 또 계속 있다가 그게 계속 어느 정도 억제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의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나 아닌 그 타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부합을 해서 그 부합될 때 내가 만족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들은 다 펄스 셀프고 비본래적인 자아의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뭔가 지피는 트루 셀프가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이 참 어떤 미궁처럼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 그 한편으로 부분이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캐러노나이나 위니카시나 코웃이 우리가 무언가를 본래적으로 타고난 어떤 것들이 있다는
본래의 우리 모습이라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업 같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그 존재론의 개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신분석 쪽에서는 프로이드 이래로 정신분석이 과학이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 특히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것을 트루 셀프나 참자기 혹은 리얼 셀프라고 디파인 하는가가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실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참작이라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실존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고는 내 모습 자체가 이걸 트루 셀프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미 타고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나에게는 원래 타고난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쩌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에게는 태어난 어떤 나로서 살아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건 굉장히 종교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에요.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우리는 중세적인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하느님께 봉사하고 내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어떤 미리 정해진 개념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음악이나 미술인으로서 여러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그게 원래 내 것인데 내가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수학을 공부하거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이런 쪽에서 내 트루 셀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잠재적으로 타고난 것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조금 그래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자연과학적인 개념으로 이걸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영성가나 종교를 가진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럼 순수한 실존주의 철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어떤 기존의 어떤 교리적이나 어떤 것으로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거기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사르트르처럼 온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개념마저도 다 걸림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나의 본래적인 자유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데 방해된다고 보는 이런 극단적인 결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기준은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내 실존은 내가 결정해 간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결국은 본질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나는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따로 세상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사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나의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자나 정신분석가들이 얘기하는 본래적인 자아나 본래적인 자기 혹은 참작이나 혹은 리얼 셀프,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다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참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어쩌면 영성가마다 혹은 또는 정신분석가마다 혹은 철학자마다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그 동물로부터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로 이렇게 또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물학적인 어떤 견해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쉽지 않은 이론인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기초 존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현상이 정신분석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신분석의 이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의 개인의 심리 구조 중심으로 정신분석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대상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정신분석이 발달하기도 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의 발달 과정 속에서는 특별하게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 기초 속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각자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정신분석 이론들이 그 정신분석 학파가 발달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그 다음에 아담 필립스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인간은 양면적인 동물이었다. 반면 위니카드에게 있어서 인간은 의존적인 동물이었다. 성 이전에 무력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존성은 선과 악보다 선제하는 것이다. 이 얘기 속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삼자관계,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 나라는 이런 삼자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의 정서를 배경으로 정신분석이 기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대상과 자기를 분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까지는 형성된 이후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마음의 갈등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오이디푸스 시점 이후에 어떤 정신분석 이론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에더퍼스 시기 이후에 인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한다면 이 대상관계에 있어 위니카시나 혹은 다른 학파에서 관계 이론들은 대부분 프리에더프란 지점까지 내려가서 프리에더프란 지점에서부터 정신분석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대상관계 이론이나 어떤 대인관계 이론 혹은 현대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초기 상태의 어린아이부터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에더프란 지점, 말하자면 어머니하고 둘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어머니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이 시기, 이게 어쩌면 분리개별화의 시기죠. 분리개별화의 시기를 넘어선 이후의 이론이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이론들, 프리에더프란 상태, 어떤 이런 에더퍼스, 오이디푸스 기간을 충분히 오이디푸스 기간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틱한 상황 때문에 나중에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 프리에더프란 지점에서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사이카틱한 병리나 보드라인 레벨의 병리들은 우리가 보통 두세 살 이전의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의 분들을 돌보는 이론들은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정신분석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정신분석의 영역을 넓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사랑과 미움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이런 것 이전에 어린아이들은 무력함이라고, 아직은 헬플리스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 의존하는 시기에는 독립적인 어떤 인격으로서의 기능하기보다는 어머니하고 한 몸으로서의 기능하는 시기, 이런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주 의존적인 상태로부터 독립을 해나가는 과정이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동물로 태어났느냐 사람으로 태어났느냐부터 가장 큰 어떤 갈림길이에요. 우리가 동물적인 속성을 주로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사람다움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부터 이론이 갈라지는데, 이론의 분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 이론들을 오늘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보죠.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그들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태어난다. 프로이드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동물들을 이해하던 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무모하고 방종하게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었다. 인간 사회에 대한 프로이드의 견해는 개인의 이기적인 만족 추구가 다른 개인들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사회는 쾌락을 추구하는 각 개인을 집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홉스의 견해와 비슷하다. 사회화 과정은 야수적인 충동을 가진 유아를 복잡한 심리 조직을 가진 성인으로 변형시킨다. 성인의 정교한 심리 구조는 쾌락을 추구하려는 유아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된 문명화된 삶의 형태로 이끌기 위해 저지하고 차단한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19세기 동물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프로이드의 이론도 이렇게 심플하게 볼 부분은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초기의 이론과 중기의 이론, 후기의 이론이 달라지는데,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정신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대부분 지나친 억압에서 온다고 봤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억압, 그 리프레션을 풀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억압되어 있는 것을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후기에 가면서는 프로이드 삶 속에서 1차 대전이나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전쟁 후유증, 특히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회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프로이드 스스로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피폐했던 독일의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프로이드가 처음에 개인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쪽에서부터 사회를 어떻게 보존하느냐는 쪽으로 더 포커스가 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이 후기에 가면 데스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가져오죠. 죽음 본능. 초기에는 리비도 이론 중심으로 초기 이론들이 다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는 리비도 이론뿐만이 아니고 죽음 본능 얘기, 그러니까 리비도 이론은 나중에 생애 본능, 라이프 인스팅트, 그리고 죽음 본능은 데스 인스팅트라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 본능 이론이 변모해 가는데, 초기에도 여러 가지 이론 속에는 항상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명하게 데스 인스팅트를 이렇게 독립된 인스팅트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을 세워나갔던 것이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인데, 이 프로이드 후기 이론은 프로이드도 충분하게 발달시키지 못했는데 그 후기 이론을 멜라니 클라인이 더 잘 발달시켰다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 본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 보존적인 측면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동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쪽에서 사회 보존적인 측, 사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느냐. 그래서 문명이 문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중점이 가기 때문에 유아가 가지고 있는 충동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이걸 승화시키느냐 하는 쪽의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승화라는 개념, 역동이 그대로 출현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은 결국 이거 사회가 법으로 이걸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법이 있어도 어기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사회의 규범이 개개인의 도덕 관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심리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이 사회하고 조화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변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간은 무모하고 방종하게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다라고 봤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방종하고 무모하고 자기 쾌락 추구 중심이기 때문에 이 플레서 프린시플을 따라간다는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쾌락 추구를 그대로 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개인도 건강한 인간으로 발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쾌락 추구를 적정하게 조절해내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1920년대에 오면서 이분이 어떤 인간의 심리 구조 이론, 우리의 마음의 구조 이론을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이렇게 우리가 3종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의 이론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우리 마음이 형성되어 있다 해서 이걸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920년대에 오면서 우리는 이고와 이도와 슈퍼 이고로 우리 마음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 속에 슈퍼 이고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이 슈퍼 이고가 결국 자기 안에서 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슈퍼이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한편으로서는 사회 보장의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률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쪽의 개념까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사회 규범만이 아니고 그 속에 어떤 경우에는 그 프로이드가 이 개념 속에 이고 아이디어라는 개념까지 포함시켜버리고 또 양심이라는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처음에는 부모가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결국 사회 규범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부모가 안 계셔도 자기가 그걸 따르도록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부모의 표상이 결국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자기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심리 구조의 일부가 됐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모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 부모님이 야단치는 것 같이 너 이렇게 하면 혼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규율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본 거죠. 이걸 초자 슈퍼이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초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고 현대에 오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병리적인 분들은 이 초자가 너무 강렬해서 개인의 인격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하시한 초자, 아주 거친 초자가 있다고 한다면 엄격한 초자가 있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억압이 발생하는 거죠. 프로이드 시대에는 어떤 성적인 억압이 아주 심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억압이 많아지면 거기서부터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오게 된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 이론의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돌보는 치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억압을 풀어줘야 된다는 이론을 굉장히 잘 발달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저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슈퍼이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억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 보존적인 사회를 문화를 보존하고 지킨다는 차원에서의 이론과 병리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을 돌볼 때에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 각각 달라서 프로이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슈퍼이고라는 이름 아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사회규범, 이런 것들이 지나칠 경우에는 병리적인 상황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병리적인 초자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임상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초자 속에 있는 어떤 사회규범적인 측면과 양심적인 측면, 그리고 자아 이상이라는 측면, 이 모두를 없앨 수는 없앤다면 우리가 기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병리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초자, 그 부분은 우리가 제거해야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억압을 풀어주는 이론이고 또 한쪽에서는 억압의 정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반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어떤 초자라는 개념, 여기서 오는 병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지만 인간이 적절하게 억압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측면도 똑같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갈등으로 보지 말고 왜 그 얘기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프로이트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과도한 초자, 과도한 억압, 이거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맞는데, 그 사실은 어떤 개인의 그 쾌락 원리에 의하면 그 쾌락이 이제 끝 지점으로 간다면 일단 억압이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쾌락이 일회성이 아니고 단기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쾌락을 유지하려면 어떤 극단의 쾌락 상태로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쾌락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프로이트 선생님도 지속적인 쾌락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았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쾌락 원칙, 아이들은 쾌락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사는데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현실 원칙으로 이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쾌락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 리얼리티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에 적합한 원칙인 거죠. 현실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기 아이는 쾌락 원칙 하나만으로 살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면서 리얼리티 프린시플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플레서 프린시플과 리얼리티 프린시플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 프로이드의 견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플레서 프린시플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 리얼리티 프린시플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떤 발달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플레서 프린시플에서 현실 원칙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발달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요. 프로이드의 인간에 대한 어떤
비유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동물적이란 말이에요. 내버려도 큰일 날 것 같은 동물적인 속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플레서 프린스플을 충분히 살도록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보존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억압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의 측면을 이론으로 다 담아내려고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의 이론 속에 굉장히 커다란 어떤 함정이 섹슈얼리티 중심의 이론을 처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성적 만족, 욕동 만족이 해피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히도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쾌락주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이슈인데, 여기서 인간이 어떤 쾌락을만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인가 하는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만을 타고 났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우선. 근데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분은 우리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할까요? 자기 실현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분도 있겠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간을 이해하는 때는 서로 다른 이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존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쩌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자기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어떤 이론가, 이걸 단순히 자기 쾌락을 얻겠다, 아니면 공격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건데, 자기 뜻대로 허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항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본래적인 자기를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 있을 때, 그 침해적인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걸 이론적으로 뭐라고 할지, 본래적인 자기라는 이런 실존주의 철학에서 하는 용어로 본래적인 자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 혹은 정신분석가들이 얘기하는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가 발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공격 욕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공격 욕동이다, 공격적인 욕동이라고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한다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